미국에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3년에서 5년 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립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개념은 그런 금리예요. 인플레이션도 없고 경기 침체도 없는 그런 금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금리를 찾기 위해서 추정하고, 그래서 이제 연준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FOMC 회의가 끝나면 점을 찍잖아요. 그 점들 중에서 이 마지막에 이제 롱거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 찍어놓은 금리가 뭐냐면 중립금리예요. 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2%, 2.5%가 되면은 적당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우리는 5%니까 조금 경기를 둔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금리가 중립금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변한 것 같다라는 것이 이번 잭슨 홀 미팅의 주제였어요. 네. 구조적이라는 표현은요, 이 구조적 반대말은 순환적, 사이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순환적이라고 하면은 중립금리가 한번 올랐지만 에이 나중에 다시 내려가 그러다 말겠지. 그러니까 이제 순환적이라면은, 구조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는 얘기니까 이건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중립금리가 그냥 한번 올라가고 유지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제가 되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잭슨 홀 미팅 하기 전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자꾸 뭐 금리를 올라간 것 같다는 둥, 인플레이션 어떻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파월 의장이 실제로 잭슨 홀 미팅에서 딱 이렇게 얘기했죠. 중립금리? 그런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올라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거 파랑새 아닌가요? 아니면 뭐 유니콘 아닌가요? 상상 속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상상 속에만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그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톤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두에 잭슨 홀 미팅에서 막 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다가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안심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립금리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렵고, 그래서 네. 제가 비유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중학생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중학생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100점을 맞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이제 코로나를 한번 걸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번 이제 못하고, 네. 그래서 이게 점수가 60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00점에서 60점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하나도 없었던, 아주 그냥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야 좋다 막 이랬을 때, 그때가 이제 100점 만점이었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9%까지 올라갔을 때는 60점밖에 못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90점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90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 홀에서 했던 이 주제가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는 90점에서 100점 올리는 거 뭐 가능했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90점, 100점 올리는 거 이거 어렵다. 어려워진 것 같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금리 이제 인플레이션을 3%에서 2%까지 낮추는 건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재정적 지정학 리스크가 너무 부각이 많이 되면서 서로 야, 네 물건 싸게 만들 수 있으면 가져와. 그러다가 내가 만들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연출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뭐 농산물의 이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인구 구조의 문제도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베트남 지역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조차도 MZ 세대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저 2배 주시든가요. 그 뭐 임금 2배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저 그냥 가서 그냥 있을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되게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노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매년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죠. 네.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 파업한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어.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면 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노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그럼 2배 주든가 안 그러면 안 해라고 했을 때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월급 많이 받은 분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또 올라가면 또 임금을 올려달라고 네. 하겠죠. 이게 반복되면서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이 생긴다. 악순환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도저히 못 잡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의 우려고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 지금 노조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나라고 봤더니 미국의 노조 가입 비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는요. 한 3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더라고요. 와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노조의 힘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노조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기업들이 직원을 자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운 속도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뭐 3억이 좀 넘는데 이 중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네. 근데 이 노동자들이 1억 5천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졌다고 해가지고 2주일 만에 2,400만 명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 근데 노조가 10%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르면 잘리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그렇진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잘렸나요? 잘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을 저렇게 이걸 이제 좋게 말하면은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하죠. 자를 때 자르고 데려올 때 자르다가 그냥 자를 때도 마음대로 자르고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개인한테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야 자동차 파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야 노조가 10%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노조가 10%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 2배가 올라도 20%라는 얘기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이 연결돼 가지고 물가를 연결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립금리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립금리 이야기는 결국 이제 그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아재는 2%까지 못 잡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될 거고요. 그런 우려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잡아가시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고금리의 장기화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중물가, 뭐 중금리, 그 예전처럼 막 저금리나 뭐 제로금리는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뭐 뉴노멀의 시대다, 금리만 두고 봤을 때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금리는 이제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금리는 2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근데 단기 금리는 연준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 금리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금리가 2년물 금리니까 2년물 이하의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금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은 분명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요.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나 구인자 수, 그러니까 사람 뽑아요 라는 그 숫자가 급감했어요. 그 얘기는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뭐 임금이 올라가면 어쩌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서 사단을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안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문제예요. 장기 금리라는 거는 단기 금리에다가 더해주는 값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웅달님한테 제가 뭐 열흘만 빌려주세요라고 할 때 금리랑 3년 빌려주세요라고 할 때 금리는 더 높게 받아야죠. 솔직히 뭐 제가 뭘 믿는다고 그렇잖아요. 3년 있다 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장기로 빌려줄 때는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물 금리, 미국의 2년물 금리는 5% 근처고요.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4% 근처예요. 더 낮네요. 더 낮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금리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 역전됐던 금리가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아. 말한 대로 단기 금리는 더 안 올라가서 이게 점점 내려가거나 유지가 되는데 장기 금리는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미국 정부에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종이에다가 웅달님 제가 10년 있다 갚아드릴게요. 대신에 10년 동안 금리는 4% 드리겠습니다. 라고 쓴 종이를 주고 네.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돈을 빌릴 때 그 금리는 무엇에 따라서 바뀔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종이도 또 채권이죠. 네. 이 채권도 똑같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하려는 종이 쪽지를 발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질 거고 네.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겠죠 가격이. 네. 근데 채권의 가격은 금리랑 반대라고 했으니까 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정부에서 돈을 계속 더 빌려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건데 이게 미국 정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금리가 10년 동안 5%의 금리를 주는데 계속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5%의 금리를 주면서 돈을 계속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 10년 5% 동안. 이상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 이상 벌 자신이 있어야지 벌리는 거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어.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저도 좀 인상적인 것이 우리가 그동안 연준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은 금리가 낮아지고 파월이 어떻게 하고 양적 완화가 어떻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이든이 즉 미국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로 좀 말씀드려보면은 자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정부가 돈을 써야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썼는데 그때 당시에 GDP 대비 한 7%, 8% 정도 돈을 썼어요. 네. 많이 쓴 거죠. 엄청 많이 썼습니다. 어.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14% 썼어요. 아, 2배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쓰고 나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더 써요. 네. 또 이게 내려오던 것이 또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네. 재정 적자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받는 돈은 뭐지? 정부가 받는 돈은 세금밖에 세금. 없거든요. 근데 세금이 잘 거치려면은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미국 기업들이 이익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정부가 돈을 계속 더 쓴다고 하니까 이거는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거고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두 가지 방법이네요. 세금을 더 걷든가. 근데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세금을 더 걷는다고 지금 바이든이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뭐가 남나요? 빌려야죠. 또 빌려. 또 빌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때문에 야 지금 큰일 났다. 이거 31조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넘어갔죠. 네.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33조 달러까지. 네. 금방 올라갔어요. 이게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금리가요. 네. 지금 이제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코로나 당시에는 금리를 0%였으니까 진짜 이자도 안 내고 돈을 많이 땡겨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4%, 5%니까 아마도 내년도가 되면은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국채들이 다 되게 다양한 국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 갚아야 되는 돈, 1년 있다 갚아야 되는 돈, 10년 있다 갚아야 되는 돈. 이 돈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4%가 될 겁니다. 내년이 되면. 근데 아까 이 평균적으로 받든 뭐든 이 부채로 쌓여있는 이 부채가요. 33조 달러예요. 33조 곱하기 4% 하면은 3, 42 그러니까 1.2조 달러에서 1.3조 달러가 내년에는 이자로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매년 내야 되는 이자인 건데 이 이자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니까 거의 한 7, 80% 정도 되는 겁니다. 와. 우리나라 GDP 정도에 되는 규모의 돈을 미국은 이제 내년부터 매년 이자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로. 내야 되는 이자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 드세요? 또 돈 찍어내겠구나.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네. 참 미국 정부가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미국 정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를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신용 불량자가 됐든 누군가라고 어떤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일을 안 하고 버는 돈은 없는데 자꾸 돈을 더 쓰는 거야.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그래서 이자를 더 내야 돼. 어. 그래서 또 빌려. 네. 그래서 이자가 더 늘어나. 네. 그래서 또 빌려. 그래서 이자가 더 늘어나.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금리를 장기 금리를 어떻게든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동시에 어떻게든 많이 빌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건데 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어. 이 미국 정부가 이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높은 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업에 뭐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보조금을 주죠. 보조금. 네.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요. 어. 지금 월가나 아니면 유럽에서는 정말 핫 이슈예요. 음. 왜냐하면은 원래 보조금이라는 거는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야 공정 경쟁, 자유 무역이라는 걸 하려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하면 되냐? 라고 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게 야 니네 너무 보조금 많이 준다.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조금 주면 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엄청 잘할 수 있을 텐데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막 그쵸. 뭐라고 엄청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요즘에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근데 이제 보조금을 주는 이제 항목이 너무 명확하죠. 반도체와 AI 칩이죠. AI 칩과 네.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공장을 짓는다고 그럼 보조금 많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조금을 많이 줄게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고민 없이 그냥 일단 미국으로 다 공장 다 옮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 포함해서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뭐 전부 지금 다 옮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가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 이제 스텔란티스라는 공장,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캐나다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이제 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네. 파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이게 파다가 이게 맞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를 찾아갑니다. 네. 당신네가 지금 1조 달러, 1 빌리언 캐나다 달러를 준다고 하는데 미국 가니까 20배 준대더라. 20배. 근데 이게 20배가 그냥 뭐 1,000원, 2,000원이 아니고 이거 따져보면은 거의 뭐 몇십 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 조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냥 나 이거 그냥 땅 판 거 묻고 그냥 갈까? 묻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생각 안 잡으세요. 그러면 생각 좀 해봅시다. 왜냐면 또 공장 뭐 땅까지 팠는데 또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야 그래 그러다가 아니 근데 저기는 20배 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알겠습니다. 20배까지 못 주고 우리가 16배까지는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정부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역 질서도 완전히 해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만 그럴까요? 그 다음 주엔가 유럽에서도 칩스 법안이라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네. 거의 뭐 50조 원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돈 50조 원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발표했어요. 야 우리도 보조금 줄게. 나도 줄게. 너도 줄 거냐? 나도 준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그 고민이 되는 그런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한 뭐 3년에서 5년 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공짜 돈이라는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당장에는 이 보조금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는 혹시 뭐 과거에서 뭐 그런 거를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요즘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 아주 재밌었던 네. 게 오펜하이머라는 오펜하이머. 전쟁 영화. 네. 여기서 많은 힌트를 제가 좀 찾았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영화가 어떤 주제인지만 설명드려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핵무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게 원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핵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를 융합을 시키거나 이걸 분할을 시키면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했는데 과학자들이 이 생각이 든 거야. 이거 히틀러가 알면 큰일 나겠다. 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히틀러가 알기 전에 빨리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그 영화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여기서는 우라늄을 만들고 여기서는 플라토늄을 만들고 여기서는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핵무기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다 보니까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때려박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그때 GDP의 뭐 거의 뭐 몇 퍼센트의 수준에 한 2, 3% 정도 되는 수준의 돈을 여기다 때려 박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쟁이니까. 이거 못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데리고 오는 것도 계속 데리고 와요. 네. 뭐 사상에 문제가 있네 없네 해도 그냥 데리고 와요. 어. 그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해봐 빨리. 음. 어떻게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딱 3년 만에 만들어냅니다. 상용화시키는 게. 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 주고 이런 거 미국의 그런 그동안에 했던 미국의 상황이랑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앞장서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오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야 여기서 보조금 줄 테니까 일로 와서 장사해. 음. 그럼 사람을 다 데리고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걱정스럽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야 이자가 높아서 대출을 더해. 대출을 더해서 이자가 더해. 이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겨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AI 개발자들 전부 일로 와. AI 기업들 다 일로 와.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만들 수 있는 다 일로 와. 아. 일로 와서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혁신을 만들어서 경제 성장 4% 5% 우스울 정도로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 거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부의 대이동 그러면 와 이게 뭐야?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표현하신 것이 미국 정부와 그리고 연준에서 미국의 개인과 기업에게 가고 있다. 미국 정부가 돈을 꽂아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꽂아주고 있죠. 그리고 연준도 왜 갑자기 거기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연준이 빌려주잖아요. 연준이 빌려줬는데 연준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누적해서 손실이 13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이 손실이 나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정부가 그때 코로나 당시에 돈 많이 빌렸잖아요. 근데 금리를 얼마나 줬냐면 0%였어요. 정부한테 금리를 하나도 안 받고 돈을 많이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가 어딨어. 지금 금리는 5%인데 빌려주려면 5%를 받고 빌려줬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빌려줬던 그 채권이 똥값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아주 심각한 그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부를 미국의 개인과 기업에게 꽂아주고 있는데 이 꽂아주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전쟁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그러네요. 이해가 되죠. 왜 사활을 건 거죠. 그냥. 사활을 건 거예요. 야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든 혁신을 만들어야 되고 미국 기업이 AI를 만들어야 되고 미국 개인들이 이거 안 되지. 힘들면 안 되지. 소비를 더 해야 되고 경기가 망가지면 안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그 패권 전쟁, 보이지 않는 그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그래도 높다고 봐야 될까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뭐 미국에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미국일까 중국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편향을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미 갔잖아요. 지금 이미 갔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가가지고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다 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국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하거나 좀 더 나아가면 미국을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죠. 네.